영포고 세계사 선택반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이제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4대 문명을 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떤 나라들이 등장했고 이곳에서 어떻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등장하게 됐는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요 나라들입니다.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파르티아, 그리고 사산왕조 페르시아 총 4가지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여러분들은 각 나라들의 특징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들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1.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통치 방식에 차이점이 있나 봐요.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누구이며 그의 업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사산왕조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이 두 가지는 같은 이유거든요. 한번 공통점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서 믿는 종교는 무엇이었는지, 이 6가지를 집중해서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나라의 통치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4대 문명을 배울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라고 해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문명이 등장했다.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에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그때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왕의 바빌로니아 왕국과 그리고 이집트, 그 이후의 세계는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웠던 이집트 그리고 바빌로니아, 이 나라들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서아시아 지역이 통일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이집트 모두 아시리아에 흡수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아시리아라는 곳은 바로 이렇게 이집트 지역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을 이렇게 통일한 지역입니다. 수도는 여기 나와 있는 니네베라는 곳이고요. 자, 이렇게 이 지역을 조그맣지만 여튼 최초로 통일한 곳이 아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의 특징 같이 한번 보자면 이제 기원전 7세기, 그리고 우수한 철제 무기와 그리고 기병, 그리고 정복지의 총독을 파견했다라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은 피지배 민족을 강압적으로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나 그런 종교 등 같은 것들을 존중하지 않고 몰살시키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고요. 결국에 이러한 강압적인 지배로 인해서 피지배 민족의 반란으로 아시리아는 멸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이후 이 지역은 또 다시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로 분열이 되는데, 이렇게 분열된 이 지역을 이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는 왕조가 재통일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그리고 뒤이어서 살펴볼 사산왕조 페르시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이제 통일한 여기 보시면 이제 분열되었던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리디아 이런 곳들을 정복해서 이제 다시 재통일한 왕이 바로 키루스 2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키루스 2세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하면서 이러한 글을 이런 원통에다가 남겨놨다라고 해요. 어떤 글을 남겼는고 하니 보자면, 나 키루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이러면서 바빌로니아 거주민에 대하여 넘겨받았던 도시를 돌려줬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하겠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되며 이유 없이 남의 재산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노예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 라는 이러한 글을 남겨놓습니다. 자, 방금 살펴봤던 아시리아와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시리아는 피지배 민족을 강압적으로 지배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아시리아가 그런 강압적인 지배로 인해서 결국엔 피지배 민족의 반란으로 멸망한 거를 보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피지배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겠다라는 이러한 정복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다리우스 1세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리아와 마찬가지로 이제 총독을 파견했고요. 20여 개의 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바로 이 총독을 파견했는데 이 총독들이 또 지방에 가서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총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방의 짱이 되니까. 그래서 이 총독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왕의 눈, 왕의 귀라고 하는 감찰관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감찰관들이 이 총독들을 감시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왕의 길이라고 해서 도로망을 깔아 놓습니다. 좀 이따 살펴볼 건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중국 원나라에 배웠던 역참제도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도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화폐를 통일했다. 아무래도 통일 제국이다 보니까 각 지역의 화폐들을 통일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영토가 넓어요. 아까 아시리아에 비해서 훨씬 넓어진 이제 그런 영토의 모습을 그림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수사인 여기가 수도라고 해요. 아마 수도가 처음엔 여기였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수도였던 수사에서 저 끝에 있는 사르디스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곳을 바로 왕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사르디스까지 이러한 왕의 길이 만들어졌고 굉장히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헤로도토스라는 이제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가 쓴 글인데 그 역사가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도인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약 2600km나 이르는 포장도로래요. 기원전인데도 불구하고 포장도로가 있었고 무려 급사는 9일 만에 이 2600km를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을 잘 닦아서 어디에다가 써먹었냐라고 본다면 왕의 명령을 지방까지 빠르게 전달할 수 있고요. 또 교역에도 활용을 한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중간에 가장 빠른 말로 바꾸어 탈 수 있는 역이 100여 개나 됐다. 이게 바로 원나라의 역참제도. 우리 패자를 이용해서 이제 막 바꿔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와 유사하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던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의 차이점 제가 주의 깊게 보라고 했죠.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피지배 민족을 강압적으로 존중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피정복민에게 세금을 거두는 대신 그들의 고유한 문화, 종교, 언어를 존중해줬다라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스파르타라는 그 영화 아세요? 그 영화 그게 바로 영화 300이라는 건데 그 300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바로 페르시아와 그리스 지역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 영화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가 사실 영화를 보면은 페르시아인들이 굉장히 왜곡돼서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황금을 치장한다거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페르시아의 이러한 부하들이 이런 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00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서구 중심적이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300의 내용이었던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그 페르시아가 바로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두고 가겠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다리우스 1세에 이어서 등장하는 이제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왕 때 일어난 전쟁이고요. 방금 봤던 이 사람이 이제 크세르크세스를 묘사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절대 안 생겼겠죠. 굉장히 왜곡된 부분이다라는 점이고요. 자, 이 전쟁에서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그리스는 그냥 소국, 뭐 아테네, 스파르타 이렇게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페르시아는 굉장한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페르시아가 패배를 하게 되면서 점차 이제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전쟁의 모습인데 이 지도는 이제 나중에 서양사 할 때 또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때 살펴볼 건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이쪽이 바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고 여기 지역이 이제 그리스 반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뭐 마라톤 전투나 살라미스 해전이 이제 대표적인 전투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싸우고 있는 동안 한편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우리 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 좀 잘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 각 주에 이제 총독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왜냐면 아무래도 전쟁 이후에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렇다면 내가 왕이 돼보자 라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점차 분열되고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에 바로 마케도니아에 살고 있던 그가 이 페르시아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아마 여러분들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아까 동그라미 쳐져 있던 그 지도의 그 나라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를 이어서 페르시아까지 점령하게 되고 저기 아시아까지 이제 공략을 하러 가던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그에 의해서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게 마케도니아에서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 이소스 전투로 인해서 결국에 이 페르시아가 마케도니아에게 패배하고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그 이후의 모습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서 어떤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됐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의 그 대제국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못해요. 왜냐면 알렉산드로스가 금방 전쟁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서 그 대제국이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3곳 이상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열되고 있던 그 시기를 틈타서 아까 봤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에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 지점에 있어요. 여기 중간 지점에 있어서 여기 옆에 있는 쿠샨 왕조 그리고 로마 저하 멀리 장안까지 이런 식으로 인도와 로마, 중국 사이의 중개 무역으로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중간 교착지에 있다 보니까 이쪽의 물건과 이쪽의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이러한 연결, 동서 교통로로서 성장한 나라가 바로 파르티아입니다. 한편 그 로마와 너무 전쟁을 자주 하다 보니까 약해진 파르티아 그러한 틈을 비집고 페르시아의 부흥을 꿈꾸면서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또 어떻게 성장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이제 파르티아와 영토가 거의 비슷하죠. 이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이제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는데 초기에는 요 조그만한 페르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점점 커져서 인더스 강에서 여기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대영토를 이제 확장시키게 됩니다.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특징을 보자면 방금 봤던 것처럼 이제 인더스 강에서 인도 문명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대제국을 건설했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와 마찬가지로 지방에 총독을 파견했다라는 점 그리고 파르티아와 유사하게 이제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중개 무역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사사왕조를 중심으로 옆쪽에는 로마 그리고 저쪽으로는 이제 중국 이렇게 이어서 중개 무역을 했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유럽 쪽에 있었던 비잔티움 제국과의 경쟁 그리고 왕실과의 내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엔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페르시아 지역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페르시아는 중간 동서 교통로 지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양의 문화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국제적인 문화를 키워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국제적인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리우스 1세가 건설한
페르세폴리스라는 왕궁입니다. 이 왕궁을 보면은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그리스의 양식 이런 식으로 여러 지역의 문화들이 이렇게 많이들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공용어는 이제 아람어라는 거, 아랍어랑 헷갈리지 마세요. 아람어라는 공용어를 사용했다라는 점, 그리고 페르시아어 역시도 세기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금속 세공품과 유리 공예품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심지어는 이 유리 공예품이 우리나라 신라에서까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유럽에서 동아시아, 신라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 흔히 이제 신라 시대에 서역인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서역인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페르시아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종교가 있어요. 그 조로아스터교라는 거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로아스터교는 조로아스터, 즉 차라투스트라라는 사람이 창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종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신과 그리고 악신 이렇게 두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신이 대립을 하게 되고 결국에 이 대립 속에서는 당연히 선신이 승리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조로아스터교입니다. 그래서 이 선신의 상징이 바로 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을 숭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당시 금속 주화, 이게 동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전에 이런 식으로 불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불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화교라고도 불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교의 대표적인 내용이 선악의 대결, 아우라 마즈다와 아리만의 대결, 그리고 최후의 심판, 결국엔 선신이 승리한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점, 이러한 특징들이 훗날 이제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까지. 사실 우리가 이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은 많이 아는데 조로아스터교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조로아스터교가 바로 이러한 종교들의 모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는 우리가 계속 배웠던 다리우스 1세가 후원하면서 점차 세력이 커지게 되고요. 사사왕조 페르시아에서는 무려 국교로 이제 책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왕조 페르시아에는 이 조로아스터교의 내용과 여러 가지 종교, 외래 종교들을 융합해서 또 다른 종교인 마니교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마니교 같은 경우는 여기 만이라는 사람이 마니는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부처, 조로아스터, 예수를 잇는 나는 예언자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무려 4대 종교의 반열까지 올랐었던 종교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부분 굉장히 다양한 제국들이 나오고 그 제국들의 여러분들 순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리 부분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과서 정리하고 구글 퀴즈 풀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